안녕하십니까. 예. 개강입니다. 뭐 별도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문제풀이 관련한 부분인데요. 실전 문제 스타일이 몇 개 들어가 있고 또 실전 문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문제들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항들 토탈해서 주별로 일정한 개수대로 맞춰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첫 주는 개정교육과정 문항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문항인데요. 이 개정교육과정에 연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있고 과거의 기출문제에 비추어 봐서 어떤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시했던 총괄평가 문항은 과거에 나왔던 09 또 15, 18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조금씩 비틀어서 변형해서 출제한 것들입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또 추후에 모의고사 문항으로 다 집어넣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 과목에 해당 선생님들이 말뚝 문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전 교육과정하고 다른 게 지금 저런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요 부분이 지금 원래 2018 교육과정 때까지만 해도 제시되지 않던 것들이에요. 2018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요.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이번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은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설계를 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점에 신경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굵은 시 써진 부분, 밑줄 쳐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첫 페이지만 많지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넘어갈수록 굵은 글씨나 밑줄 그어진 부분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어보셔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설계 개요 부분입니다.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과의 성격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줄이면 민주시민의 자질이죠. 그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했고 총론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과 연계에 접근했다고 그랬네요. 앞머리만 따서 이렇게 외우자라고 해설할 때 그랬죠? 뭐? 포창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과 연계하여 접근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기르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곧 2022 교육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꼽고 있는 인간상이 바로 어떤 인간상이다? 포창조다. 포창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연계해서 접근했다. 자료의 분석, 해석 과정을 통해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지식을 형성하며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 해석의 논쟁성이죠. 역사 해석의 다양성, 역사의 논쟁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설정했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럼 이런 부분 보면 주로 이제 목표 부분과 연관해서 진술을 해놓은 것이지, 그치? 역사과 교육과정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 총론상의 이런 목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고 있는 총론상의 목표와 강론상의 목표, 이 두 가지를 지금 묶어서 이렇게 끊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는 이야기고요. 여기까지가. 또한 총론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향으로 제시한 민주시민, 또 생태 전환 교육과 연계해서 역사과의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의 문화적 다양성,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 전쟁 범죄에 맞선 평화해준 노력 등의 민주시민 관련 내용과 산업화의 생태환경적 접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 등의 생태전환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했다라고 써있네요. 역사과 내용 구성인데요. 내용 구성인데 역사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일단 제시했다고 했고 또 또? 내용 요소도 제시했다라고 했죠. 표 봤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중학교 역사의 내용 체계 표인데요. 일단 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요 밑에 항목들을 보시면 범주라고 그래서 지식 이해 들어가 있고 또 기능 들어가 있고 가치 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범주 안에 지금 뭐가 없어? 영역별, 그러니까 목표, 영역별 목표 진술이 빠져 있다고요. 요 부분이 생략이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요 부분이 지금 새롭게 추가된 거죠.
내용 요소로서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이해합니까? 근데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지금 뭐와 뭐만 추가된 셈이다. 핵심 아이디어 부분하고 여기 목표 진술, 영역별 목표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뭐 어렵게 나온다라면 밑에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밑에 내용 가운데 어느 하나를 떼서 이런 걸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쉽게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핵심 아이디어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향으로 제시한 민주시민, 또 무슨 교육?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그랬죠. 민주시민 및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민주시민 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주시민 교육 내용이 있고 또 무슨 교육 내용이 있고 2018 교육과정에도 지금 민주시민 관련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지금 2022 교육과정에서 이거지. 2022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무슨 관련 내용? 생태전환 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생태전환 교육 관련 내용. 지금까지 봤던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가 이 두 개입니다. 역사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추가돼서 지금 구성됐다고요. 민주시민 관련 내용, 또 무슨 내용? 생태전환 교육 관련 내용. 자, 요거 한 번만 읽어볼까요? 생태전환 교육 관련 내용. 생태전환 교육 관련 내용.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요 다음부터는 과목의 계열성, 그러니까 과목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거든. 여기서부터는 과목 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목 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과 과목 구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2018 교육과정의 큰 틀은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죠? 큰 틀이란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 009 교육과정에서도 이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07과 이전에 2007과 7차 교육과정기에 이 틀이 무너지게 됐었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전제로 했을 때였던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07 교육과정 때까지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이렇게 공통교육과정으로 따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그런데 지금 09 교육과정 때 이게 끊어졌지. 1학년부터 9학년까지로 지금 끊어졌다고요. 이해해? 그럼 공통교육과정은 사실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셈이고 선택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인 셈이지. 이거는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를 뭘 포기했다라는 말이기도 해. 의무교육 기간으로 이제 포기했다라는 말이기도 해. 더 나쁘게 말하면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고등학교는 갈놈들만 가고 국가에서 돈 안 쓰겠다. 이런 나쁜 버르장머리이기도 하지. 이해하겠냐고. 역사과 공통교육과정은 역사로 구성되었으며 역사로 구성되었대. 이전 거하고 비교하면 이전 거는 어땠어? 역사 1과 2였죠. 근데 이게 다시 뭘로 바뀌었어 이제? 역사로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교육과정은 역사고 선택중심 과정은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다. 그 가운데 공통과목은 한국사 1, 2 분권된 거지? 그죠?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잖아요. 이전은 중학교가 분권되었다가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가 분권이 된 겁니다. 양분된 거예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인 세계사, 진로 선택 과목인 동아시아 역사 기행, 융합 선택 과목인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이렇게 세 과목이다라고 그랬죠. 모의고사 냈던 거죠, 이거? 네,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정은 뭘 기반으로 지금 변형된 거다?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다. 그래서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 설계가 된 것이죠. 키워드는 요겁니다. 요거 뭐 하는데? 진로 선택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가운데서도 일선, 진선, 융선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진선이 중요하겠죠. 이해하죠? 자, 이렇게 나눠봅시다. 공통. 이렇게 나눠봅시다. 선택. 다시 이거 두 개 나눠볼까요?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요거 세 개로 다시 나눠볼까요? 일선, 진선, 용선. 이제 외울 때 됐습니다. 자, 순서대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인 한국사 1, 2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변화와 지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과거에 연관지어 탐구함으로써 현대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과목이다. 중학교 역사와 한국사 학습에 이어서 근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과목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건 내용 구성에 관한 부분이잖아. 그치? 중학교 역사는 주로 뭘 중심으로 구성한 반면 요 라임대로 살려야죠. 이거 근현대니까. 전근대. 뭐 상관없어. 전근대, 근대 이전. 똑같은 표현이에요. 선생님 그럼 교육과정 문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답을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맞다고 해주겠지. 저게 뭐 말이 다른 말이 아닌데. 그쵸? 실은 라임을 따지자면 오히려 이게 더 맞는 말이야. 근현대, 전근대. 이렇게 따지는 게 맞겠지? 그죠? 중학교 역사 한국사 학습에서 근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세계사는 인류가 출현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탐구하는 과목이고 중학교 역사에 뭘 기반으로? 세계사 학습을 기반으로. 그럼 여기서도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학습이라고 했으니까 중학교 역사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세계 역사와 한국사. 세계와 한국의 역사. 세계와 한국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이전 교육과정처럼 예컨대 역사 1은 세계사, 역사 2는 한국사 이제 이런 표현은 없겠지? 왜냐하면 단권화됐으니까. 역사라는 걸로 됐으니까. 이해하겠죠? 어쨌든 중학교 역사의 세계사 학습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주제 탐구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 지역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사 인식의 단위지. 세계사 인식의 단위. 인식의 단위라는 말로 씁니다. 지역 세계라는 말을 써요. 이걸 학습하는 한편 지역 세계와 또 다른 지역 세계 간의 무엇? 교류. 또 그들 간에 이루어진 갈등. 그지? 이게 이제 평화적 요소고 이게 폭력적 요소죠. 전쟁 같은 것들이지. 이해합니까? 교류와 갈등입니다. 그럼 갈색책 나와 있는 표현대로 세계사 내용 구성 방안을 쓸 것 그러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상호 관련성이죠. 상호 관련성이 원리 입각해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교류와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며 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상호 연관성. 이 앞뒤 글자를 바꾼다고 표현이 달라지진 않아. 상호 관련성. 똑같은 말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로 구성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적 범위예요. 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주. 그러니까 2018 교육과정까지 있었던 동아시아사의 지역적 범주 하나는 뭐가 빠져 있는데? 이게 빠져 있죠. 동남아시아 가운데 어디만 포함되어 있었어? 여기만 포함되어 있었지. 또 훨씬 더 다양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인종들이 동아시아 역사 기간에 포함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각 지역이 독자성을 갖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또 뭐나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아까 세계사든 또 뭐든 동아시아 역사 기획이든 똑같이 상호 관련성 원리 입각해서 교류나 갈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현대 동아시아를 형성하였음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도록 했다.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는 현대세계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뭘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했다고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 짐작해 보건데? 그렇죠. 뭐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빈부격차 문제도 있겠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겠고. 그지?
또 국가 간의 법리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곧 국제적 규범이라든가 국제적 법리 충돌의 장면들 그런 부분들도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시 계열성을 고려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에? 시간적 계열성을 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시간적 계열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확대해 온다라는 이야기지. 국가, 지역, 세계 역사를 상호 연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또 상호 관련성이고요. 현대 세계의 과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성찰해서 자기 삶과의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과목 소개? 여기까지가 무슨 과목 소개? 역사과의 소개,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실은 원래 이제 이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교수학습 따로, 또 뭐 따로? 평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들어가 있고 성취 기준 들어가 있는 건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1, 2, 3, 4, 5, 6 그치?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가 저 5, 6의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격은 역사과의 개괄적인 소개, 필요성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역사과가 지향하는 과목의 특성, 또 내용 구성의 중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험 문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어디 부분에서 떼다가 여기서 떼다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교육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역대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 성격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중학교 역사 과목이 있었지? 한국사 1, 2 있었지? 그죠? 세계사, 또 동아시아 역사기행, 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문제. 그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대략 5가지의 과목의 성격 부분만큼은 거의 달달 외우시다시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이는 한국과 세계 역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역사 지식과 역사관을 형성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다는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내용 체계는 아까 봤다시피 이런 게 진술되어 있었고 또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지? 요렇게 범주 및 내용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의 왼쪽 부분이 범주였고 표의 오른쪽 부분이 뭐였어? 내용 요소 관련한 부분이었죠. 표 봤던 거 기억납니까? 뒤에 갈 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 성취 기준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한 도달점으로 구체적인 성취 내용을 제시했고 성취 기준 해설은 성취 기준의 설정 이유와 중점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설명했으며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해당 영역 전체의 성취 기준을 적용할 때 참고할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과 유의점을 서술했다. 교수학습 및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한 성취 기준에 도달에 필요한 교수학습과 평가의 주요 방향과 방법을 총론의 개정 중점을 반영하여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목과 연관해서 많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지. 성취 기준과 연관해서 많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변형에서 나올 수 있겠지. 예컨대 해당 성취 기준을 이렇게 기억이라고 표시를 하고 기억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쓰고 이 교수학습을 토대로 바람직한 평가 방안에 대해 서술할 것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이따 뒤에 그 사례로 보고 말하겠습니다. 역사과의 공통교육과정 영역은 무엇과 무엇? 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역사지 중학교? 그죠? 역사는 어디와 어디의 역사? 한국과 세계 역사. 저거 순서 뒤바뀌면 어떨 것 같아? 차이 없어. 차이 없다고요. 그냥 세계와 한국의 역사 뭐 이렇게 해도 큰 차이 없겠지?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합 영역으로는 단원명을 보면 맨 첫 단원 들어가 있는 뭐? 요거. 다음 두 번째 단원명으로 들어가 있는 요거. 이게 무슨 영역이라고요? 통합 영역. 무엇과 무엇? 그치? 그러니까 외울 일 전혀 없어. 한국사와 세계사. 그러니까 한국과 세계의 역사가 공통교육과정 역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개 부분이 결합되어진 단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단원이 뭐라는 거지? 역사학습의 기초, 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치? 자, 요 부분만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좀 굵은 글씨 색칠되는 느낌 드나요?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두 개 이렇게 표시해놓고 옆에다 쓰면 되겠지? 한국과 세계의 역사 무슨 단원? 통합 단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통합 단원이다 라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보면 굵은 글씨 써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보여? 여기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 부분이죠.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중학교 역사 과목의 맨 마지막 단원이잖아요. 그쵸? 맨 마지막 단원인 만큼 그 다음 부분하고 이게 지금 공통교육과정이니까 다음에 무슨 교육과정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 선택교육과정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죠? 그럼 아까 선택교육과정은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했더라? 진로 때문에, 진로. 그러니까 진로 연계 교육을 위한 단원입니다. 진로 연계 교육을 위한 단원이 요 단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쓰여 있는 거 아까 텍스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로 연계 단원 말 쓰여 있는 부분을 앞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1페이지 맨 끝부분 이 부분 보고 있었거든요. 요 두 개는 지금 확인했죠? 한국사와 세계사의 무슨 영역? 통합명으로는 이렇게 두 단원이 있다. 이 단원명을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단원이 무슨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통합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계사 관련 단원명을 써놨고 한국사 관련 단원명도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요런 말이 들어가 있어.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 영역. 그러니까 중학교 역사 가운데 지금 맨 마지막 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단원. 단원 개수 한번 세볼까요? 그 범주로 써 있는 거. 내용 체계표를 보시고요. 범주로 써 있는 거 몇 개 단원이야? 몇 개? 13개. 그죠? 이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13개 단원 가운데 맨 마지막 13번째, 왜 이러냐. 13번째 단원.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 영역이 무슨 교육 영역이다? 진로 연계 교육 영역이다. 이렇게. 특히 그 단원 가운데 학습 요소 가운데 맨 아래 하나 들어가 있어. 밑줄 그어졌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라고 밑줄 그어졌죠? 그것은 현대세계의 과제를 포괄하여 과목 간 뭘 할 수 있다? 과목 간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럼 이런 건 대부분 다 이렇게 과목 간 융합을 하는 건 교사가 반드시 이런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지. 이거 플러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죠. 타 교과와의 융합을 위한다라면 타 교과의 교육 과정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될 테니까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 과정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다예요. 중학교 역사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내용 체계 보면서 텍스트로 봤으니까 이제 내용 체계로 한 번만 더 복습해 봅시다. 이제 자, 이 내용 체계를 읽는 방법이야. 이전하고 크게 지금 내용 체계의 제시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1. 뭘 따로 제시했다?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 2. 내용 체계를 무엇과 뭘로 나눴다? 범주와 내용 요소로 나눴다. 이 범주 부분에는 대단원명뿐만이 아니라 대단원에 앞서 어떤 부분까지? 목표 영역에 이르는 부분까지를 언급했었죠.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요. 그리고 내용 요소를 제시한 건 일반적이다. 특징이 있다라면 중학교 역사는 지금 책 권으로
한 권이다. 그리고 토탈 몇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 그 가운데 맨 앞에 요 두 단원은 무슨 단원이다? 무엇과 뭘 위한 통합 단원이다? 한국사와 세계사. 한국사와 세계사 영역을 합친 통합 단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맨 마지막 단원인 무엇은?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은 무엇과 연계하기 위한 단원이다. 진로, 연계 교육 단원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 내용 요소였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역사학습을 마무리 지으면서 과목 간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제적 단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원을 토대로 무슨 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에게는 어떤 지식이 요구되어진다?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 만약에 한 가지만 쓰라고 그런다면 교육과정 지식, 교육과정 지식 한 가지만 쓰라고 한다면 슐만의 분류법에 따라 해당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쓸 것, 한 가지만 쓸 것 이러면 교육과정 지식을 먼저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게 답니다. 중학교 역사요. 자, 그리고 봐볼게요, 이제. 이렇게 내용 체계 표가 주어져 있고, 바로 이제 뭐에 관한 언급이 있어? 성취기준이요,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쉽게 말하면 뭐하고 뭘 합친 거야? 이렇게 합친 거야. 학습자들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뭐하고? 목표하고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배워야 될 내용.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보면 돼. 이해하시겠어? 자, 이거 읽어보자. 첫 단원이었어. 역사학습의 기초. 아까 말했어. 무슨 단원이라고? 통합영역이라고. 통합영역. 자, 9학년 역사 1단원 첫 번째 내용 요소란 뜻이지. 그치? 역사와 역사 탐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사 학습의 목적을 다각도로 탐색한다. 이거 잘 봐봐.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첫째는 역사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그랬지? 그죠? 그럼 밑에 이제 해설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역사의 의미를 뭐라고 바라보고 있어? 1. 과거의 사실. 2. 기록된 과거라고 했죠. 이해합니까? 그리고 역사학습의 목적을 다각도로 탐색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각도로 탐색하는 방안이 봐봐. 이렇게. 뭐에 초점을 둔다라고 써 있습니까?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학습자가 걸어왔던 삶, 학습자가 경험했던 삶에 따라 얼마든지 모델 수 있다라는 걸,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주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인 요거, 역사 탐구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말은 뭐로 써 있어 여기? 학습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역사 활용 사례를 포함하여 탐구한다라고 그랬죠. 그치? 그 전문적인 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도 언제 항상 하는 거다? 일상에서. 이거 와인버그의 표현대로 따르면 뭘 골라내는 것? 수없이 많은 정보 가운데 뭘 선별하고 뭘 골라내는 것이라고 그랬어. 일상에서 하는 거. 가짜뉴스라고 그랬잖아.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서 어떤 정보가 올바른 것이고 어떤 정보가 바람직한 것인가. 정보를 취사,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 때문에 역사학습을 역사탐구를 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요렇게 지금 풀어서 해설하고 있는 거지.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역사 탐구 방법을 읽힌다라고 그랬지. 요거 역사 탐구 방법. 그쵸? 요걸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자료나 사례, 이렇게 문자, 비문자 자료 등 역사 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렇지? 역사 탐구 방법,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뭘 경험할 수 있게 논쟁을. 왜?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기출문제에, 우리 유사한 기출문제에 공부 개정교육과정 연관한 내용으로 이것까지 같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요거 읽어내는 법 아시겠어 이제? 성취기준 해설. 자, 두 번째 단원까지만 해볼게. 이유인즉슨 두 번째 단원이 지금 이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통합 영역이라고 했었지.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나 아직 첫 번째 단원이야. 나 성취 기준 적용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합시다. 선생님 여러분들 고려합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역사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 또 특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써 있네요. 그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자라는 것이었어. 그 말에 앞에 지금 성취기준을 나와 있었지? 기억납니까? 있잖아요, 여기. 그치?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성취기준을 수업 시간에 적용할 때도 이렇게 폭넓게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써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 이 부분들이.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일까?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냈던 것도 뭐였어? 그렇지.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 활용할 때 뭐 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죠?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책의 역사교육의 교재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이 부분들을 위주로 봐야 되겠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해합니까? 역사 자료를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또 역사 지도, 연표, 또 사전, 또 아카이브. 특히 요새 아카이브라고 한다면 디지털 아카이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국립박물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사료들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모화해서 디지털화해서 과거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두고 있어. 저 아카이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역사넷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예. 뭐 조선시대 대표적인 3대 사서들을 전부 다 번역하거나 원문들을 거기다 실어 올리고 있다라거나. 그치? 그러니까 아카이브란 뜻은 말 그대로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야.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예. 그 자료의 훼손이라든가 자료의 왜곡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집을 아카이브라고 불렀거든. 대표적인 게 또 뭐도 있냐면 5.18 민주화사업본부를 들어가시면 5.18에 관계된 사진들, 또 음성 정보들, 또 문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있어. 이해? 중국에 있는 난징박물관을 가잖아. 그럼 지금 이 웹사이트로도 난징박물관 들어가면 랭킹 아카이브라고 써 있는 란이 있어. 그 부분을 들어가시면 가상으로 체험할 수도 있어. 이해하겠나요? 전 세계 지금 모든 대학들과 모든 연구기관들은 전부 다 저렇게 아카이브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전부 다 직접 여러분이 접해보고 받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알아야 되겠지. 웹사이트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저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자료, 도구의 활용법을 익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유의점이었습니다. 교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죠. 역사 탐구의 사례를 설정할 때는 학습자의 무엇에 맞추자. 수준에 맞추자. 단 학습자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이런 것도 고려하고 이런 것도 고려하자. 또 이런 것도 고려하자 라는 겁니다. 인권 침해가 없도록 주의하자라고 했네요. 학습자의 입장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학습의 제재로 삼을 수도 있다. 요걸 제재로 삼는다. 요거. 그지? 그러니까 이른바 상대주의라든가 상대주의적 견해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될 때 이 자체를 뭘로 삼는 것도 좋아? 이렇게 삼는 것도 좋거든? 학습의 제재로 삼아. 그러니까 왜 저러한 상대주의나 극단적 견해가 나타날까를 이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탐구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이런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 역사 탐구의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이후의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장기적으로 평가한다? 요걸 장기적으로 평가한다. 근데 이 말을 왜 집어넣어놨을까? 이것 때문이겠지?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역사학습의 질문을 생성하는 능력이 이전 학기에 비해 훨씬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
이렇게 한 줄 쓰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진하게 유리한 생기부 자료가 된다니까. 이해? 무슨 과정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야.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기부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라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를 하거나 할 때 아이들이 이 부분이 이전 학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나아졌는가를 끊임없이 메모를 해놔야 되고 그 메모한 내용을 기반으로 생기부에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단어는 여기까지가 지금 통합 단어였으니까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맨 마지막 단어 나고요.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9학년 역사 두 번째 단원, 첫 번째 성취기준 연관한 부분입니다. 선사문화 및 문명의 형성을 이해하고 각 문명의 특징을 뭐 한다? 그렇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따로 떼져서 지금 수업 사례로 전환되면 비교학습의 유의점, 장단점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서아시아 지중해 세계에서 등장한 여러 정치체제를 또 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종교 및 문화를 탐구한다. 세 번째 이제 지역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죠. 위가 지금 서아시아 지중해에서 중국과 인도로 바뀌었고요. 중국과 인도의 정치적 변화와 종교, 사상 성립의 관계를 이해하고 유라시아 안에서 이루어진 상호 교류를 탐색한다. 유라시아, 유럽 플러스 아시아 플러스 아프리카 해야 이게 동반구가 되는 거지. 합쳐서 앞으로 유라시아라고 불러. 앞으로 유라시아. 근데 여기는 지금 중국과 인도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는 제외된 거다. 앞으로는 제외된 거죠. 그쵸? 자, 성취기준 해설입니다. 아까 구역 02-02야.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서아시아.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 다양한 정치체 이것을 통치체제상의 다양성에 따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겠지. 그지? 페르시아는 뭐?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폴리스. 로마 제국. 반드시 저런 건 아니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럴 수 있겠죠. 통치체제상의 다양성에 따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폴리스에서 싹 탔던 민주정. 그지? 제국을 운영하는 데 기와 묘미로 등장했던 공화정. 변질된 재정.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취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이라고 그랬네요. 유의사항. 유적 유물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유적과 유물을 통해 선사문화의 공통적인 특징, 만주 한반도 지역의 선사문화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 유물을 통해 알려진 공통의 문화권,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만주 한반도 지역이라는 걸요.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인류의 이동과 선사문화의 등장, 문명 형성의 과정을 학습할 때 지리, 또 이 조건이라고 그랬네. 이 조건 뭐? 여기 지금 이렇게 추가된 거라고요. 아까 생태 전환 교육 기억나?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태 환경 교육, 생태 환경에 관한 학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곧 어떠한 자연 조건적 또는 인문 조건적 환경하에서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의 역사가 발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생태 환경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 지역의 정치와 종교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했음에 유의한다. 지역 문화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서 어떤 과정을 가져왔음을 이해한다. 이것도 단어를 외웁니다. 변화와 지속.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성의 흐름에 따라 어떤 것들은 변하고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화 지속이었습니다. 곧 지역 문화가 변화되고 지역 문화가 지속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자 라는 것이고요. 종교의 성립과 확산을 탐구할 때는 사상, 문화와의 관련성에 유의하자. 예를 들어 로마 제국 당시 그리스도교는 세계 시민주의적 경향 또는 만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보편적 관점과 결합하면서 크게 성장한 수단 점에 주목하자. 세계 시민주의 만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보편적 관점, 평등의 관점이기도 하겠지. 모든 종교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평등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 위에 거는 아시다시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번역되는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맨 마지막 것만 한번 봐볼게요. 맨 마지막. 아까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치? 팔쪽인데요 프린트로 보면 8쪽을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보시다시피 이 단어는 뭐 때문에 설정해 놓은 단어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진로와 연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단원이다라고 그랬었죠. 그 진로 연계 교육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요소가 지금 맨 아랫부분이었잖아. 요거였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요렇게 해야만 추후 자기의 진로와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리고 요 단어 한번 봐볼게. 9-9역 13-04 부분입니다. 한국의 통일 문제를 비롯하여 현대세계가 갖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생태환경의 위기, 전염병의 확산 등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설정했다. 그쵸? 봐봐. 이것도 추가됐지? 요건 기존에 있던 내용이었거든, 다? 요 부분은? 요것도 추가됐지. 그지? 요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추가된 거죠. 생태환경의 위기, 전염병의 확산 등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설정했다. 현대사회의 문제의 원인과 또 무엇을? 해결 방안을 탐색해보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참여하는 태도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 지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격리됐으면 격리 일자를 꼬박꼬박 잘 지켰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죠. 이게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쵸?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이 두 가지 내용 요소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단원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원명 한번 외워보게.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 대단원 몇 개라고요? 중학교 역사가? 13개라고요. 그 가운데 1, 2, 13이야. 1, 2, 13. 1, 2 통합단원, 13 진로 연계단원.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쉬셨다가 이제 나머지 과목들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